현대 물질 문명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것은 17세기부터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가열화라고 불리는 기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이 인류의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 식량, 연료 등의 절대적 빈곤 문제를 많이 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은 전통적인 것에 대한 완전한 부정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과학혁명이라고도 불리죠. 18세기 초 무렵부터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동아시아의 3개국의 서양의 과학 문명이 본격적으로 전래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준비가 잘 되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비록 토쿠가와 막부에 의한 쇄국 정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서양 학문이나 물질 문명에 대한 금지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나가사키라는 지역을 통해 서양 문명은 물 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일찍 서양의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일찌감치 그들의 침략적 본성을 드러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든 사무라이에 의해 통치되며 폭력이라는 것이 일상화된 일본인들에게 타국을 침략해서 그들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 제국주의만큼 자신들의 본성에 걸맞는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는 그저 경제적 이익을 수탈하거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정도에 그친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혼인을 통해 양국 왕가의 혈통을 섞어버립니다. 조선 왕조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죠. 조선과 일본의 화폐에 대해 일본 화폐는 높게 평가하고 조선 화폐는 낮게 평가하는 부등가 교환을 통해서 헐값으로 각종 물자에 대해 착취적 수탈을 합니다. 모든 주요 물자들은 본국으로 향하도록 교통망도 정비합니다. 부산과 평안도 의주를 잇는 경의선과 경부선은 조선 전체를 약탈하고 끝자락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풍부한 삼림 자원까지 수탈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본 내의 자원과 조선의 자원까지 합친 능력으로 일본의 근대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어서 그로 인한 보상금으로 더욱 더 선진 문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해 무엇보다도 극악한 것은 창씨개명, 한글 사용 금지, 한국사 학습 시술을 점점 줄이다가 마침내 폐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민족의 영혼인 말과 역사를 없애버리려는 발악적 조치이죠. 우리 민족 그 자체를 일본의 하층 계급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이지요. 이런 사태는 세계의 식민지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짓입니다. 심지어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의 명산 혈맥에다가 쇠말뚝을 박아서 혀를 끊는 짓조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가장 지독한 짓을 한 것은 교육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명칭도 제1학교는 일본인이, 제2학교는 조선인이 다니도록 하여 일본인은 주인이며 조선인은 심부름꾼이라는 역할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학문의 원리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 내에서 학습을 금지하거나 개방을 해도 아주 부분적으로 해서 조선인이 그런 고급 학문을 익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본국의 의존적인 식민지 경제를 벗어나려고 계획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 각종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려고 인재를 찾았으나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문학자, 관리, 법관 등 이른바 인문학적 인재들은 많지는 않았으나 모자라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인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을사늑약으로부터 40년간 한국인의 교육을 맡아서 실시한 일제가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만큼은 거의 육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육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여 실시하는 정책 중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러가고 보니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인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거의 맨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인재들을 해외로 보내서 구걸하다시피 과학기술을 배워와서 써야 했습니다. 만일 일제 식민지가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개항하여 20세기를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40년간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 바보짓은 하지 않았겠지요. 조선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조선인들의 의지가 없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량영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학문연구 수준이나 의지는 17세기 서양의 과학기술자 못지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5세기에 한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과학적인 언어를 만들었고
임진왜란 당시 비격진 철뇌라는 폭탄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 전통이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현대 과학으로 이동했다면 우리가 1950년대와 60년대에 겪은 과학기술의 공황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20세기 시작과 동시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해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피와 살을 갈아 넣는 살인적 노력을 해서 그 공간을 메워야 했습니다. 일본의 지배층은 아직도 자신들의 과거사를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근에는 그것을 미화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그들이 원자폭탄을 맞았다는 것은 그들의 전쟁이 그 정도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고 끈질겼다는 방증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의 상황들, 특히 오키나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것에 관한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 전체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보통 사람들인 독일인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과거사의 부정과 미화를 시도하는 일본의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일본인들의 정치적 의식에 대해서는 늘 잘 살피고 경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자신들의 후손을 교육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던 개의치 않고 말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